4.3 재보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사전 투표율도 14% 훌쩍 넘어서 역대 재보선 중에 가장 높게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 토요일 좀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강기훈 후보가 창원 성산이죠. 그렇죠. 창원에 있는 프로축구 경남FC 홈구장에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들어가서요. 네, 빨간 잠바 입고. 이게 지금 사실 피파나 대한축구연맹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스포츠 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혹시 외국 축구 경기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거기서 가끔 가다가 세레머니 하다가 안에 내의에다가 이 정치적 구호를 쓴 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맞습니다. 제한받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선수조차도 네. 그 정도로 국제축구연맹은 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축구장 내에 대단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여기에 따라서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네.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명 네. 뭐 이런 거 노출된 의상을 착용을 금지한다는 등 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정당명, 후보명, 기호 다 있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법에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님들 선거법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네. 국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선거운동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없더라도 아마 다른 당 후보님들은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예의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갔는데 무턱대고 들어가신 거죠. 문제는 그것도 말리는데도 들어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뭐 손학규 대표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경기장까지는 갔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당 후보들은 이 똑같은 유세를 못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축구 경기장이나 무슨 야구 경기장 가서 선거운동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상식적인 문제였던 선거법 거죠? 여부를 떠나가서 어쨌든 그 경기 쪽인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거활동을 안 하는 건 오랜 상식이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상식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프로축구협회였던 금지 지침이 없더라도 이걸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런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해드리고요. 또 금방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보도대로 제지했는데도 말년에도 밀고 들어갔다거나 들어가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했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해서 단순히 그냥 그 유감 표명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은 이제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비판과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때 저희가 축구 3, 4위전에서 저희가 이긴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가 독도 세레머니를 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를 한이 많이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때도. 다행히 경징계로 끝나가지고 그 선수가 메달을 못 받을 걸 간신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민감한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착된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이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급의 인사가 몰랐다. 저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이게 지금 경남 FC만 지금 그 억울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이 의원님은 이제 그 다중이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하철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런 걸로 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운동장에서 연설 대담은 할 수 있지만 취지는 다중이 있는 데서는 못하게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굳이 선거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정치 통념상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말렸다는데도 계속했다면 이거는 제가 할 때는 준법 의식의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처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남 FC의 경우에는 규정대로라면은 승점 10점 이상 감점. 이게 한번 이겨야 3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승부면 1점 얻는 거고. 근데 10점 이상 감점되면 크게 타격을 받을 거고. 아니면 뭐 관중 없이 홈 경기를 한다든가 제3의 지역에 가서 홈 경기를 치러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제재금도 있습니다. 제재금도 2천만 원 이상.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지금 경남 FC에서는 한국당이 억울하죠. 뭔가 좀 얼마나 요구를 할것 억울하겠어요.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호업체 직원들도 말렸었고 안 돼가지고 구단 직원들까지 나서가지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규정이 있냐 없냐 막무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이게 끝나고 나서 황교안 대표 발언도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내지는 공당의 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그 이후에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오직 답답했으면 경남FC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네.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고요.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한테 네. 도의적인 만약 자기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도의적이거나 법적인 책임도 함께 요구하겠다. 이렇게 현재 요구하고 법적인 있고요. 책임. 얼마나 억울하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이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사실 투표에는 사실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선거는 유세는 했지만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후보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네. 그것이 이제 불리하게 갈 수 있는데 저 지역이 이제 경남이라는 이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이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관련 축구 구단이 어떤 그 징계를 받는다고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해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바로 결제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를 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당이 책임 있는 해법을 저는 제시하는 거 이것이 저는 정치 도의에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냥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 미니 선거지만 이게 막상 투표에 이제 모레니까 다가오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인데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를 두고 우리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 두 군데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판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당 후보이다 지지해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단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일화 과정을 거쳤고 당연히 그 단일화를 함께했던 정의당 후보에 대한 저는 예의고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판세는 아마 창원 성산은 그 단일화 이후에 이제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세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어쨌든 좀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마지막 완주하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통영 있습니다. 고성은요? 통영 고성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 판세는 불리했던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많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추격 중이다? 예, 추격 중이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오차범위 내까지 들어왔던 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통영은. 갔다 왔더니 갔다 오셨군요. 사실은 지역 민심은 역시 경제 문제였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통영에 있었던 성동조선 문제가 네. 이명박 박근혜 한 9년 동안 성동조선이 거의 이제 망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구조적인 여파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도 있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관련 하청업체도 이제 많이 창원은 있고요. 그 부분 존재하고 이제 통영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조선 문제 상당히 심각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통영시장과 고성군수가 저희 이제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됐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손발 맞춰서 해도 이 지역을 살릴 둥 말둥한데 이 손발이 안 맞았을 경우에 대한 우려심들도 있고요. 지역 민심에서 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들을 갖고 충분히 지금 호소하고 있고 충분히 지역 민심도 좀 받아들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그 광주형 일자리라고 다 아시겠습니다. 네. 예, 이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에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플랜카드에 통영의 일자리까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역 상생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지역 경제에 대한 이 주민들의 그 어려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정부 여당 특히나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감들 그동안에 충족시키지 못했 알겠습니다. 부분이 어쨌든 있지만 판세 여쭤본 좀 거였고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보나 뭐 손학규 대표도 열심히 지금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지난번에 창원 성산에는 후보 내면 안 되는 거였다. 손학규 대표 뭐 벽창호다 이런 막말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해당 행위다. 그래서 징계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또 지금 뭐라고 했습니다. 내 목을 치려면 쳐라. 손 대표가 돈만 낭비하면서 속장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장을 안 굽히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뭐 속내는 안 만나봐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네.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쨌든 이제 국민들한테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당에서는 이 고군분투하는 당대표한테 할 말은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론인데, 뭐 일부 당에서는 뭐 이제 이후에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어떤
그 명분과 포석을 본인이 깔아가는 거다. 아니면 또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뭐 그러는 거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현주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아무리 뜻이 좋더라도 이 상례와 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례와 금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 과유불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유불급은 우리가 늘 경계할 사안이거든요. 먼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주목을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 오늘 정치화종 마지막 소식은 한미 정상회담 진행 소식입니다. 지금 11일 이렇게 이틀 동안 날짜를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외교 라인들이 다 지금 미국에 갔거나 지금 이제 막 돌아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이도훈 본부장도 그렇고 김현정 2차장도 그렇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북미 협상의 물꼬를 지금 이제 터줘야 되는 그런 좀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미 간의 이제 대치 국면 아마 이제 우리 3월 초중순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얘기만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압박하는 얘기들만 계속 해왔고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가 제재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면서 조금 풀어지면서 가능성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거 계기가 돼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북미 대치 국면이 오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한국과 충분히 하노이 이후에 대한 조율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북한과 제3차 아마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것이 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걸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좀 다른 거는 하노이 결과를 보면 양측이 원하는 바가 분명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깔 건 다 깠다는 깔 건 다 깠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해낼 것인가. 뭐 최근에 일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 합의 문제,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이행 문제를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뭐 우리 최선희 북한 부상이 얘기했던 그 스냅백 문제.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호의를 보이셨다는 일단 풀어주고 안 되면 다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역적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이 아닌 제재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렛대를 사용한다면은 그래도 북미 대치를 좀 풀 수 있는 고리는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은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10일, 11일 이렇게 이틀간으로 잡혔는데 굉장히 급하게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1일 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날이에요. 이때 아마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길을 어떤 좀 선언처럼 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가 좀 관심사였죠.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지위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실세들이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새로운 인사가 등장하는가, 이것이 이제 정보 당국이나 이제 뭐 안보 당국의 최대 관심사인데 이번에는 이제 하노이 그 북미회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차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11일 날로 예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상황 판단이나 양 정상의 어떤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그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또 비핵화의 어떤 진전 정도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처음 메시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현재 시차적으로 본인이 또 이 러시아하고 어떤 회담, 또 중국과의 회담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든 자기 판단을 한번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어떻든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미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만났으니까 좀 지켜보시라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최고인민 회의나 그 이후에 있을 또 태양절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행사이기도 하고 북러 정상회담도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메시지 던질 수 있는 계기들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 포스트 하노이 구상이라고 하죠. 이제 결심, 도대체 뭔가를 얘기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저는 좀 제 개인적 소견으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 북한도. 왜냐하면 이 주변 상황들이 돌아가는 상황과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또
필요하다면은 한국과 북한 간에 이제 특사위원이든 아니면 누군가 또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면서 충분히 확인할 거 확인하고 네.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다시 지금 점검할 거 점검하고 나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장 4월 달에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 정ling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